3만 분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청 시간은 9월 20일 주간에 19억 1천만 분이었고 9월 27일 주간에는 30억 분을 돌파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에 오른 넷플릭스의 미드나이트 매스 시청 시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 해안가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종로 지역은 정치 1번지로 불리면서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곳이고 내년 대선 승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징성을 갖게 되니까 이 종로 지역 출마자는 대선 후보의 런닝메이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말 출마할까요? 네, 잠시 후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이지혜 씨. 네, 오늘 지방 쪽 향하는 분들 많으시죠. 행락철이라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정오 무렵 바로 이 시간대에 정체가 최대치라 보셔야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은 총 56km 구간 막힙니다. 동탄 분기점과 남사 사이로 어려웠다가 입장 나들목을 시작으로 천안 휴게소와 옥산을 지나 청주까지 길게 막힙니다. 이 시각 서울 요금소부터 청주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고속도로 들어서자마자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하남 분기점과 경기 광주 분기점 사이 가장 답답하고요. 마장부터 모가까지도 밀립니다. 하남 분기점부터 서청주까지는 1시간 50분 이상 잡아주셔야겠습니다. 강원권 가는 길도 어려워집니다. 영동선 강릉 쪽 신갈 분기점과 양지터널, 다시금 덕평 휴게소와 호법 분기점 사이로 막히고요. 원주 인근에서도 서행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경기권 이동이 버거운데 강일부터 서종까지 대부분이 밀린다 보셔야겠고요. 강일부터 서종까지는 1시간 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안 최종안이 어제 발표됐죠. 이게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일단 전환 과정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예. 총 3단계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6주씩입니다. 네, 4주는 운영 기간이고 2주는 평가 기간인데 예. 이 평가 기간이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이건 6주가 고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 기간 동안 따져보고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 일단 구체적으로 방역 조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짚어보면 일단 모임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돼요. 일단 1, 2단계에서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입니다. 예. 이 숫자는 백신 접종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이 인원 숫자로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외가 있는데요. 식당하고 카페를 이용할 때는 미접종자가 4명 이하여야 됩니다. 왜 식당과 카페만 제한을 두느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쓰지 못해서 감염 그렇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비말이 튀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백신 패스제가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유흥업소,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또 경마, 경륜, 카지노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데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간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패스라는 게 접종 완료자도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음성 확인증, 즉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받은 거를 제시를 하면 가능한데요. 예. 근데 아무래도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죠. 계속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접종자는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음성 확인증을 제출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접종 완료자나 혹은 완치자들 있잖아요. 이 예.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접종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학적인 이유로. 질병 때문에 뭐 맞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예외 확인서를 따로 발급을 해준다 그래요. 이제 따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가 되는데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바로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 시간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예 네, 24시간 영업.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유흥시설은 또 역시 제한이 걸리는데 1차 개편 한 6주 정도 아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요. 그게 무리 없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영업시간 제한을 없앨 거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혼란스러운 게 내일이 말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할로윈 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도 내일 밤에 아마 많이 모이게 될 텐데 예. 그럼 없이 영업을 해도 되는 거냐. 11월 1일이 바로 되니까요. 자정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면서요. 네, 정부가 요거는 11월 1일 오후부터 영업시간 오후부터.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또 학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안 풀리고 11월 22일 이후에 풀리게 되는데 요거 이제 수험생들 안전을 고려해서 수능 시험 이후로 예. 그때부터 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병원 면에는 역시 백신 패스제가 도입이 된다. 접종자, 음성 확인자, 완치자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1단계에서 행사 집회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한데 이거는 이 미접종자가 포함이 됐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접종 완료자랑 음성 확인자 그리고 혹은 18세 이하만 참여를 하면 500명까지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18세 이하는 왜 이렇게 그럼 늘려주느냐 이건 이제 강연회나 수련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허용해 준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 돌잔치 이런 것들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냥 6주만 지나면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라 평가 기간이 있고 평가를 해서 또 확진자 수가 막 급증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기준이 돼요. 예. 특히 이제 기조 자체가 이전에는 주로 확진자 숫자를 좀 통제하는 즉 유행 억제에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예. 그거에 좀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려 말씀을 드리면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예를 들어 75%를 넘는다. 예. 이런 경우에는 늦어질 수가 있어요. 혹은 뒤로 다시 돌아가서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보고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경우도 역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연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되돌릴 수도 있고 혹은 좀 유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유동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124명이 나왔는데 이 토요일 발표한 숫자가 2,000명 넘은 게 28일 만이에요. 한 달 만에 다시 2,000명대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같은 요일 비교를 해보면 그 전, 이 23일보다는 한 596명이 많은 거고 2주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487명이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기준으로도 많고요. 또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 적을 때는 1,100명대도 있었는데 2,100명대도 나왔고요. 또 특히 최근 3일 연속으로 2,100명을 넘긴 상황이라서 숫자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좀 안 늘어나야 할 텐데요. 걱정이네요.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이재명 후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잖아요. 네. 몇몇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크게 두 가지 화두를 던졌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 4일 근무제입니다. 네. 이걸 처음 제시한 건 이재명 후보는 아니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게 좀 필요하다,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 대선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주 4일 근무제가 나온 겁니다. 일단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대기업과 공기업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점차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까지 가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직은 이르다.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을 단축해 나가다 보면 4일제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맞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화두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인데요. 그렇죠. 지난 27일 수요일에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정부가 음식점의 총 개수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다, 히틀러 나치 때도 안 했을 것이다, 전체주의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는데 좀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약은 아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물러났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 표현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논평을 내서 이 불나방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가네요. 네, 원래 경선 초기만 해도 2위 주자였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1위 주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격차가 많았는데 그게 양강 구도로 좀 줄어든 데다가 이제는 홍준표 의원이 1위로 조사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어제 KBS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26.9% 1위고요. 윤석열 후보가 20.8%로 2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냐 그거죠. 4명 내에서만 한 거죠. 예. 6.1%포인트 차이가 난 건데 이건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1.7%로 3위, 원희룡 후보가 3.8%로 4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인상적인 게 4명 중에 적합한 후보가 없다. 이런 답변이 29.6%였거든요. 그러니까 30%가 나왔는데 이제 뭐 소위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 흐름이 실제 조사에도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단순 여론조사만 보긴 좀 어려운 게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즉 5대5 비중으로 치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정해서 조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즉 당원 투표를 예상해보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 결과는요?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47.3%, 홍준표 후보가 33.3%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긴 거죠. 격차가 꽤 큰데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도 돌려봤는데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5.6%, 홍준표 후보가 41.9%로 홍 후보가 6.3%포인트 격차를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37.5%, 윤석열 후보는 35.4%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예. 일단 조사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소개한 그 KBS 여론조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윤홍 대결에서 당심은 윤, 네, 민심은 홍. 맞습니다. 뭐 지금 그런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이제 5대5로 반영될 최종 결과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죠. 이 당심은 윤, 민심은 홍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따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고 네. 오늘 2부에 각설하고 정치 토크 시간에도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연결식이 끝났죠. 노태우 전 대통령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장례 방식 두고 논란이 많았죠. 네, 결과적으로는 국가장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이게 국가장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국가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반발도 꽤 있었습니다. 이 반발하는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과오를 봤을 때는 국가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어요. 이 국가장법에는 조기를 개항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요. 근데 개항을 안 하면서 일종의 반발 의사를 표시를 한 거고요.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10명의 교육감들도 장례위원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을 비롯해서 48개 단체들이 성명을 내서 민주화 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다만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국가장 결정은 국가가 최소한 해야 할 의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잖아요. 네. 사실 이게 공수처가 검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영장을 낸 건데 그게 기각돼서 좀 망신살이 뻗친 건데. 네. 이제 곧 그 손준성 검사는 그 출석한다고요? 공수처에? 맞습니다.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소환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오는 화요일, 오는 주 화요일에 공수처에 출석을 손준성 검사가 하게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일에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기각, 그리고 이어서 더 강수를 둬서 23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여기서에서도 기각. 이런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기각이 됐느냐. 여기를 두고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서를 좀 부실하게 작성을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구서를 보면 이 송 검사하고 공모한 임무를 해놨는데 여기에 성명 불상, 즉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 불상으로 또 적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사가 좀 부족하다라고 기각을 시킨 거고요. 예. 송 검사는 일관되게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수처가 이번에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증거를 좀 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출범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한 쪽은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까 그 견제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게 가장 큰 논리적 근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상대로 첫 영장을 쳤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죠. 네, 결국 제대로 준비해서 했어야죠, 사실은. 좀 이제 역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이 됐다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망신살 뻗친 거예요. 네. 다음 대장동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인데 이번엔 또 다른 쟁점이 하나 나왔죠. 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 전 사장. 네. 원래 임기 놔두고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그만둘 때 압박을 받았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역시 또 거기 압박을 행사한 것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바로 이게 성남시판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압박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대장동 의혹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녹취록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점은 2015년 2월 6일이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기 직전입니다. 네. 당시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 씨한테 사퇴를 종용을 하면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황 전 사장은 이 녹취록에서 압박을 한 사람은 시장님이고 또 그다음에 정 실장이라고 등장하는데 역시 이재명 시장의 당시 시장의 차측근이던 정진상 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아쉬웠던 생각이 난다. 즉 의혹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관여할 수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또 고발이 돼서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2억 원 정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검찰이 예. 또 이걸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 향해 가고 있고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먼저 날씨부터 윤지수 씨. 네,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또 전라도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산지에 빗방울 예보가 있는데요. 이미 전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제주도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도권과 충청권도 날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데 인천과 경기도 서해안, 충청남도 북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밤까지 빗방울 형태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은 종일 날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할 텐데 내일 역시 약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 충청권은 구름이 많이 끼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한동안 비 소식 없이 다음 주 주중에는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서울, 대전, 강릉은 19도, 광주 지역도 비슷하겠고요. 대구와 독도는 17도, 부산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엇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6.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연결이 지금 고르지가 못했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만나봅니다. 원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 참석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연결하게 됐네요. 이준석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거부터 물어보겠는데 예.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십니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예 없어요? 예, 그럼 제가 뭐 상계동에서 사실 어려운 상황을 계속 치르면서 지역구의 소선거에 도전한 이유가 제 나름대로 정치적 목표가 있어서인데 예. 소위 말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예. 지금까지 행보 자체가 달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나갈 생각이 없다. 우리 보통 그러면 이제 흔히 나오는 게 당이 권유해서 나간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인데 누가 권유합니까? 셀프 권유지. 아니 대표가 아닌 나머지 당원들이 대표가 나가야 대선에 유리합니다라고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호사가 될 정치 문법을 믿지 않는 게요. 그 러닝메이트적 선거로 치러진다 이런 것들도 사실 지어낸 말에 가깝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종로에 누가 나간지를 보고 대통령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영향이 없을까요? 그럼 당대표 보고 고른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영향력이 있다면 당대표가 오히려 선거 지휘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러닝메이트식으로 치러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저는 그런 문법이 그냥 만들어낸 문법이지. 항상 선거 때마다 누가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법이지. 예. 실제로 국민들이 아니 저 당 종로 국회의원 후보 보니까 참 마음에 드네. 그래서 대통령 여기 찍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고 구조가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 역시 이제 이 대표는 호사가들이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만 예. 정치권 일각의 이야기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젊잖아요. 30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지 기반은 고령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젊은 층을 대변하는 그것도 당대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종로 그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면 젊은 층의 시선을 좀 끌어와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말이 안 됩니까? 그 종로구의 시선을 끌어서 어떻게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약간 저도 선거 여러 번 나가본 입장에서 아무리 그 제가 후보로 등록하고 당대표직을 겸임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선거에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선거 지휘나 아닌 전국 단위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선당 후사가 뭔지 생각해보면 제가 안 나가는 게 선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희한한 이론을 만드셨던 게 아닌가. 내가 러닝메이트로 뛰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희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를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합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연달아 치른 지방선거에서 제가 정당 개혁, 정치 개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결과가 된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정치하는데 뭐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것일 거고. 예. 제가 혹시 종로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나머지 성취에 비해 가지고 훨씬 작은 성취입니다. 예. 근데 며칠 전에는 왜 꼭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진짜 민주당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송영길 대표님 계속 고민하시라 이러면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확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농담이었다? 제가 거기서 명확하게 그 문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송영길 대표님 고민 안 껴드리겠다. 계속 그렇게 고민하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부로 그러면 이제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거네요. 그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안 나간다? 예,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예. 네. 당대표 된 지 지금 5개월 넘어가죠? 예. 할만합니까? 예, 뭐, 지금 뭐, 많이 이제 적응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이렇게 전화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몰려오시네요. 방송사고가 우려됩니다. 아이고, 저 방송사고 나면 안 됩니다. 주변 통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화기 들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내가 이건 잘했다, 대표로서. 좀 내세우실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30대 당대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처음에 생소하고 신기하게도 생각하셨지만은, 오히려 30대 대표가 되어도 아무 사고도 안 벌어진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각인된 것이 굉장히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자잘하게 제가 당 운영하면서 했던 이벤트적인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도 보면은 30대가 거대 정당의 대표를 맡으면은 불안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정치 참여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걸려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 일 없다. 그리고 오히려 30대 당대표가 당을 맡고 난 뒤에 탄핵 이후에 당 지지율은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성과라는 것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당 안 망가진다. 이런 정도의 각인 효과만 있어도 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고도 없게끔, 큰 사고 없게끔 한 것만 해도 잘한 일이다. 원래 이쯤 되면은 막말 사건 하나 터지고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담조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당대표로? 아까 제가 이제 당대표로서의 개혁 과제들, 특히 정당개혁, 공천개혁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공천 자체를 굉장히 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죠. 다각도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공천개혁 얘기하면 대선 앞두고 왜 지방선거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방선거는 대선 끝나고 고민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개혁하기 싫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시험 보면은 좀 괜찮은 사람이 뽑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의 공천제도로 하는 거는 시험도 아니고 무슨 줄서기인데 줄서기는 그럼 제대로 된 사람이 뽑히냐? 그러니까 이 대안 없는 반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히려 그런 것들 논쟁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냥 막연한 그냥 개혁에 대한 두려움 또는 반대다 이렇게 봅니다. 저항이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랑은 몇 차례 만나셨고 토론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당대표 간의 관계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송영길 대표님도 당내에서 지금까지 비주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들 많이 해오신 분이고 저도 사실 비주류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당대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생각이 다른 지점도 있지만 공유하는 지점도 많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이랑은 항상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고 오히려 범야권이라 불리는 당대표분들 중에서는 정략적으로 너무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야당 대표 된 지 5개월인데 대통령하고는 아직 못 만나셨죠? 실제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저희가 여야가 합의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8.15 때 무슨 대통령 사면 문제가 갑자기 수면 밑에서 이제 서로 언급되는 등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앞서 띄워버리면서 분위기가 좀 희한하게 흘러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1:1 독대 이런 것도 혹시 요청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제 하에서 소위 말하는
과거 총재 시절이란 모르겠지만은 예.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겸임하셨던 예. 그런 시절이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정당 정치는 어쨌든 여당 대표와 어쨌든 풀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국가적인 어떤 초당적 과제가 있을 때 그 의제를 하나 설정해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은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위드 코로나의 전환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방역 수칙을 전환하게 되면은 초기에 뭐 방역 수칙가 좀 널뛰기 하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이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가야 될 변화인데 만약에 야당이 굉장히 정략적인 의도로 예를 들어 수치가 널뛰기 할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격한다든지 이러면 그 전환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시작할 때도 여당과 정부 측에서 야당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야당도 결국 반대로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여야정 대화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저는 협조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예. 지금 막 언급하신 것처럼 단계적 거리두기, 그 일상 회복 이런 주제를 놓고 그 야당 쪽에 대화를 요청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죠? 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방역 전문가들 위주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방역 수칙 전환이라는 게 큰 어떤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이걸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여야 간의 협치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 어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을 성안하는 거는 당연히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성안된 안을 가지고 어쨌든 야당과도 우리가 동시에 협의해서 다 같이 합의했다. 이런 모습을 갖추는 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리고 그런 절차를 여당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야당 대표가 무슨 제가 지금 흔히 다른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정선거나 아니면은 백신 위험론 이런 거 들고 여당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백신 일정 뜨면 제일 먼저 가서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가적 어떤 시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야당 대표이고. 예. 저는 그 측면에서 여당도 야당을 좀 어느 정도는 동반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야당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경선 국면인데 11월 5일 날 이제 최종 결정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주 순탄하게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제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만 먹고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본경선 동안 10차에 걸친 토론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예. 할 때마다 거의 방송사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합산하면 거의 100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저희 당원 기반을 넘어가지고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 또 좀 특히 후반부에 오면서 윤석열, 홍준표, 홍순표, 윤석열 두 후보 간에 좀 말싸움이 좀 격화되고 또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랑도 또 신경전이 좀 고조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땐 이런 것들은 예. 선거 과정에 흔히 있는 그 양념과 같은 것들이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양념. 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양념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것도 선거 과정에 있는 양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중간에 이 대표가 조금 너무 격화되지 말아달라는 식의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예. 당대표의 그런 어떤 때가 되면 한마디 하는 것도 네. 소금과 후추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념이면서 또 소금과 후추다. 예, 적절한 시점에 그냥 다시 던지는 거다 보면 됩니다. 별 사고 없이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제가 물어도 대답 안 하거나 못할 것만 물어볼 겁니다. 어차피 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훌륭한 진행자께서 아니 그러니까 던질 거 예상하고 던지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각 후보의 그냥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은 예. 저희 보수 정당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 간의 어쨌든 약간 세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보수 정당에서 보통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 이렇게 해가지고 지리적인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대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표결집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좀 저희 보수 정치도 대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세대간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게 20, 30대 젊은 층 특히 그중에 남성층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고
20, 30, 40대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고 이걸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홍 후보가 최근에 그런 젊은 세대 중심으로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예. 또 저희 당을 오래 지켜오신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예. 이 어차피 세대들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누굴 뽑겠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지. 예. 두 분의 한 분을 강하게 선호한다고 해서 다른 분에 대한 비토나 아니면은 비호감이 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후보당 공평하게 하나씩 정도 질문을 할게요. 개인적으로. 예. 윤석열 후보는 그 전두환 옹호 발언에다가 또 이 강아지 사과 그 무슨 논란 등등 우리 이 대표가 좀 착잡하다는 표현까지 쓴 바도 있었던데 그 대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아마 윤 후보가 원래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신군부에 대해 가지고 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 사형 이런 거 구현했던 일로 사실 호남 지지층에게도 많은 기대를 얻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런 발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발언이 과거에 보수 인사들이 했던 잘못된 발언들과는 괴는 아주 다릅니다. 그냥 네. 과거에 그 인사들이 했던 거는 5.18 부정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5.18과 12.12 군사반란은 잘못되었고 하지만 인사 측면에서는 위임 통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할 게 있다 이거였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건 표현이 굉장히 미숙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오해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예. 윤 후보가 이거를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언어를 앞으로 좀 익히는 데는 노력이 들어가겠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보수 진영 인사들이 했던 실언의 그런 어떤 계획와는 완전 다르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다음 강아지 사과 논란 이거는요. 그거야말로 저는 어떤 일인지 전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에 홍보물을 올리거나 할 때는 그걸 통해서 기대된 득표 효과라든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예. 저는 강아지가 사과를 받는 사진에 있어서 어떤 득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지가 좀 불명확해서 많은 오해만 양산했던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윤 캠프의 어떤 좀 구성이나 조직 편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선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르는 단계에서 좀 거의 부실했던 것인지 예. 윤 후보 캠프 측에서 앞으로 파악은 해봐야겠지만은 본선을 앞두고 그래도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윤 후보 측에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본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꽤 큰 어떤 정치적 공방이 일었을 겁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최근 SNS에 이준석 대표를 엄청 언급하면서 되게 친한 척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표가 누구를 선호할 수는 없지만은, 남이 저를 좋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런저런 좀 구체적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야비한 질문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가 조금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토론에 있어서는 질문자도 적절한 질문을 골라야 되고 답변자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매너로 답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아마 원 후보는 그런 어떤 탄소세라든지 좀 미래지향적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위주로 이제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고 반대로 홍 후보는 이제 장학 퀴즈식이다라고 답변했던 것처럼 예. 사실 그런 어떤 지식 대결 형태로 토론이 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둘 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였는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각자 선거 전략에 맞게 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양쪽 다. 양념 같은 일입니다. 또 오늘 양념 몇 번 쓰시네. 알겠어요. 대통령께서 하신 명언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는 아내 정신과 의사인 아내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라는 식의 언급을 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 지사의 어떤 부인분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인 건 맞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예를 들어 직접 면담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전문적인 판단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애초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피상적으로 분석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공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그 용어가 의사가 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고 평소에 저희가 말하면 정치적 공격이 되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 간에서 약간 좀
처음 겪는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그 후보 3호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보다 아마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부각되어서 예. 직업 윤리와 이런 것과 좀 결합돼서 이야기된 것 같은데요. 아마 원 후보 3호도 그걸 본인이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제 과거 바른정당 시절부터 우리 이준석 대표랑 네. 함께 쭉 해오셨는데 뭔가 이렇게 한 방이 없네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일부 조사에서 본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토론에 있어가지고는 정책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가다가 최근에 또 정치적으로 이제 또 날선 공방도 벌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평하게 여기까지 내 후보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그냥 여쭤봤고. 진짜 어렵네요. 그다음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조공을 바쳐서라도 모셔오겠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편드는 발언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직을 맡고 계신 것도 아니고 예. 정치 원로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본인이 그런 정치적 예측을 하셨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언론에 관심이 쏠리는 건 맞다. 그런데 또 다른 정치 원로분들 중에서 다른 예측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지금 그 답이 교과서적 답인데 제가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대표로서 저분은 이번 대선에 꼭 내가 조공을 바쳐서라도 모셔오겠다고 한 그 발언이 있은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모셔오기 좀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후보가 된 사람이 네. 어떤 접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권 교체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후보와의 어떤 의논 관계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 예. 크게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어떤 예. 개인과의 의논 관계라는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 윤 후보가 안 되더라도 후보가 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모셔올 수 있다. 예, 저는 윤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후보가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김종인 위원장이 예. 역할 맡아서 돕는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윤 후보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이 대표가 꼭 조공 바쳐서라도 모셔오겠다고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자락을 깔아서 좀 답변하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과서적으로 잘 피해 가시네요. 제가 원래 어비관입니다. 예. 아까 잠깐 본인은 직접 언급 안 했습니다 한 그 안철수 대표 대선에 나오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실 것이다. 하지만은 끝까지 정치적인 그 퇴로를 모색하실 것이지 독자 출마를 끝까지 강행하시기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주하지 않고 어떻게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주는 두 가지의 길이 있거든요. 예. 과거에 안 대표께서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하셨던 소위 새정치론입니다. 예. 1당과 2당은 다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3당을 만들어서 이걸 다 돌파하겠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제3지대론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20년 총선부터 안철수 대표께서 선택하셨던 길은 2020년에는 우리 지역구 후보 안 내겠다 국민의당이 우리는 비례만 내겠다. 사실 보수 세력의 비례 위성 정당을 자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출마 일성이 나는 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 선거 나왔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보수 정당 쪽에 있는 유권자의 표를 본인은 받고 싶지만은 그날 또 다음에 입당이나 아니면 합당은 또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에 가서 경선은 치르기 싫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호한 지점,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그 척결의 대상인지 아니면 본인이 같이 협력의 대상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러면 왜 경선 과정에서 참여 안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이런 과정을 택하시는 거냐. 저는 안 대표께서 그래서 그것부터